사망한 지 1년가량 된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데엔 부모의 사랑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바꿔 말하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 계시는 여러분이 아동 보호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아동 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보는 한국 사회의 아동 학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아동 학대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돌이켜보면 예전엔 가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때 때리기도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기도 하고 옷을 벗겨서 밖으로 내쫓기도 하는 일들이 가정사로 치부되곤 했는데요. 잔인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13년에 발생한 2건의 아동학대 사건 때문인데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겁니다. 8살의 의붓딸을 폭행해서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계모가 숨진 아동의 언니인 12살 아동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 같은 해 2,000원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날 계모에게 맞아 사망한 울산 아동학대 사건. 결국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렇게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존재하게 된 아동학대 처벌법. 더 이상 꿈도 펴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일이 2번 다시 없도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령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아동 보호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의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아닌 상담이나 교육 대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 또 보호하거나 아동 학대 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동 보호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은 신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아동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인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직무상 아동들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이 돌보미,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자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 접수 건수 역시 급증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만 6천여 건을 기록했고 이 중 24,606건이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걸까요?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76.9%가 아동의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5.9%, 친인척 4.5%, 타인 1.5% 순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하나의 유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47.9%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3.8%, 신체학대 14%, 방임 10.6%, 성학대 3.7%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아이가 또 다른 유형의 학대 문제를 겪고 있진 않는지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정서학대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이 지킴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살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체학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유해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밀거나 거꾸로 매다는 것처럼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신체 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 학대의 두 번째 유형은 정서 학대입니다.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에게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폭력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성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직접적인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의 마지막은 방임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물리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과 함께 아동 유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 등이 유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기준으로 아동의 발달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이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정서 학대 행위를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쓴다고 방 안에 불을 꺼버리고 혼자 내버려 둔다면 정상적인 훈육일까요? 정서 학대일까요? 잠을 재우지 않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된다면 정서 학대에 해당됩니다. 또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경우,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정서적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 한다며 화가 나 책을 뺏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법원에서 아동 학대로 판단한 사례들인데요.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아동 학대 사례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동학대 사례와 법원 판결 키워드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곽우근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우근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누가 봐도 학대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사건들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체 학대 사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수면제를 아이스티로 속여서 마시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40대 아버지가 수차례에 걸쳐서 12살의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데요. 수면제를 아이스티 또는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딸에게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평소 아내가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았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갈색 액체에 넣고 아이스티나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를 했는데요. 피해 아동은 자기가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재판부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신체 학대가 맞다고 판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례는 수면제를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고요.
졸피뎀 같은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오남용할 경우 환각,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사건, 아동학대가 아닌 다른 사건에서도 졸피뎀을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해서 상해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위자는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마시게 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학대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학대 행위자인 아버지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재판 내내 피해자인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아동 학대를 했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 아버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이 신체 학대는 구타나 성인의 물리적 힘에 의한 멍, 상처, 화상, 골절 등이 대표적인데요.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만이 아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도 신체 학대에 해당되는 걸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서학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외할아버지가 있었다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A씨는 자신의 딸을 때려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했는데요. 5살 난 자신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딸, 그러니까 아동에게는 어머니죠. 아동의 어머니를 폭행함으로써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A씨는 미혼모인 딸이 손녀를 데리고 자신을 찾아오자 여기까지 와서 손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추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딸을 수차례 걸쳐서 나무 막대기, 플라스틱 보일러 배관용 파이프, 주먹 등으로 딸의 두피가 찢어지고 대퇴골이 부러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네, 모녀 모두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비록 폭행을 당한 딸인 아동의 어머니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의 어머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언, 비교, 차별, 정서적 위협뿐만 아니라 폭력 상황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것 또한 정서 학대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아동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친모를 폭행하는 장면을 아동에게 노출하였고 이를 말리려고 한 아동에게 폭언을 한 사건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것 또한 정서학대에 포함이 되는군요. 자, 이러한 정서학대는 눈에 잘 띄지는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성학대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 학교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일명 바바리맨에게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한 남성이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DMB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혼자 길을 지나던 7살의 아이를 발견해 나는 이 학교 성교육 선생님이라고 접근, 1,000원을 주면서 음란물을 보도록 한 뒤 자유행위를 계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성학대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게 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의 옷을 벗겨서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고의로 부부관계를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성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바리맨들은 공연 음란죄 처벌을 받곤 했는데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받았어요. 공연 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예컨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연 음란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반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현재 법정형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네,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임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닌데요. 제대로 먹고 입히고 가르치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집에 방치된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쓰레기 더미와 썩은 음식이 방치된 집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한 30대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6살의 자녀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해서 3시간 동안 쓰레기와 상한 음식이 방치된 집안에 있게 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쓰레기를 발 디딜 틈 없이 쌓아놓고 싱크대와 주방에는 썩은 음식들을 방치한 집에서 세 자녀들을 양육했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복되는 공적 개입과 원조에도 아무런 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자신의 생활고와 불우한 환경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공적 개입과 원조에도 아무런 개선 노력이 없이 합리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소홀히 하는 등 양육 전반에 걸쳐서 무책임한 행태를 장기간 지속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들 등을 들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역시 학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아동학대 장면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전국 어디든 112로 신고해 주시면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 112를 활용하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의심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 부탁드립니다. 자, 신고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아이의 몸에 상흔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이의 진술 녹취가 가능하다면 녹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시 가능한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로 신고자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신고자가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아동학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아동학대 근절은 부모의 노력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특별한 분과 학부모 한 분을 모시고 아동학대 신고,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권주영 씨 그리고 학부모 윤세라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주영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의 아동학대 사건을 보기만 하다가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신고 이후의 얘긴데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학대 행위를 한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영님,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판단 시에는 피해 아동과 행위자의 조치를 결정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례관리 기간 중에 확인된 긍정적인 변화를 근거로 종결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 전반적인 모든 가정의 피해 아동과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 접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됐다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하거나 아이 지킴콜 112 앱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신고로부터 사례 개입이 시작되니까 신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니까요. 신고자는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 주셔야 하고 가능하시다면 아동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저희 같은 엄마들은 주변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걸 보면 저걸 신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건 저 엄마의 교육법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저게 만약에 학대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경우에 의심만으로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의심만 되셔도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 접수 이후 아동학대 조사가 실시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사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아동학대 조사인데요. 자,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아동을 만나 아동의 상흔이 있는지,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 행위자와 가족 구성원, 또 필요에 따라 주변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대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학대 행위 의심자 협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80% 이상의 학대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정의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양육 방식에 따라 체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시고 학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개입에 거부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학대 행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최대한 그 행위자와 가족과 아동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안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가끔은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면 행위자, 우리 상담원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항상 조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에서 겪었던 정말 힘들었던 에피소드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현장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비자발적이시고 또 개입에 거부적인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폭언, 욕설, 협박까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근거로 너희들이 무엇인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키는지 비난하시는 말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동을 제대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자살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자살 시도까지 하는 경우등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 근거가 아동 보호에 있기 때문에 우선 아동의 그 행위 의심자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현장 조사에서 아동학대 의심자가 뭐라고 변명을 하나요?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분들은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동을 죽이거나 패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훈육의 차원이었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조사를 마친 뒤에야 학대 행위의 의심자가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례 판단 단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례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체 사례회의 혹은 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 법률, 의료, 교육,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판단과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요. 또 이들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과 절차, 학대 행위자 고발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체 사례회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장, 선임 상담원,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고 접수가 되어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 모든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의 판단과 조치 결정, 개입 방향, 평가와 종결 등 아동학대 사례 전반에 걸쳐 논의합니다. 네, 다음은 조치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을 때 피해 아동 보호 조치와 학대 행위자 임시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피해 아동이 적절하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 아동학대 행위자와 확실하게 분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따라 학대 행위자로부터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하면서 계속 살피거나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친인척 보호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응급하게 보호해야 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또 장기간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장기 보호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원가정 복귀를 결정합니다. 그럼 보호 조치된 아이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으로 보호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으며, 피해 아동의 보호와 생활 지원,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교육 및 문화 체험 지원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네,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자로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되며 비밀 전학 등의 방법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사례에 따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 혹은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대 행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 대상으로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다시는 아동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변화되는데 더 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학대 행위자가 이 과정 속에서 양육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 나타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확인되면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와닿습니다. 부모가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아이와의 관계도 아이의 상처도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해서 재학대를 당할까봐 좀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원가정 복귀는 아동이 가정 복귀가 가능한지 안전 여부와 보호자의 양육 태도, 의지, 가정 환경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아동 및 가정의 전반적인 사례 관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받으면 뇌에 깊은 상처를 오래 남긴다고 하잖아요.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사례 관리로 회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회복과 학대 행위자 그리고 망가진 가정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학대 행위자에게는 학대 요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과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우고 아동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올바른 양육 방식을 알려드림으로써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정말 위험한데요. 아무래도 학대에 많이 노출되고 학대가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고통받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회복도 중요합니다. 가족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와 함께 가정 내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 갈등 같은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와 사례 관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고 접수 이후 아동학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 회의를 통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 가정에서 안전한 곳으로 분리,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과 분리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과 상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아낌없는 사례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학대 행위자 분들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개입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우리 집안일이라 하며 관리를 피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부모,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교육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학대 행위자를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 듣고 컸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았었는데 전 자식한테 절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때리진 않았지만 말로써 정말 많이 이렇게 때렸더라고요. 제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또 술만 마시면 좀 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학대 판정을 받게 되었고 꾸준히 교육과 상담 받고 있고요. 이 술은 절대로 끊기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기관에서 잘 치료받고 있고요. 또 양육기술 상담을 받으니까 혼자 아이를 키워서 어설펐던 제가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나 아동이 계속 사례 관리를 받으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 안전점검을 통해 종결 요건이 부합될 경우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계하고 아동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혹시 최근에 사례 종결을 했던 가정 중에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나요? 최근에 학대 위험 요인이 많이 줄어서 종결한 가정이 있는데요.
아동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학대 행위자였던 부모님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오히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움을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는 걸 보면 이런 가정들을 만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서 사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신고 하나로 일어난 많은 변화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가 명심해야 할 건 뭘까요? 네, 저는 신고 말고 빠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본 사례 중에 너무 안타까웠던 사연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쭉 학대가 이어져 왔는데 중학교 때 처음 신고가 접수된 남학생이었어요. 저희가 개입했을 때는 후유증이 있어서 자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신고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도 또한 일반 시민분들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아동의 학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고 말고 빠른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신고를 시작으로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변화의 시작은 용기 있게 신고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고 후에 일어나는 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고 후 변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아이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의 아픔과 그에 따른 처벌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아동복지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학대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만약 아동 학대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라면 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면 어디선가 이와 같은 학대가 되풀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할머니 왔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도훈아! 도훈이 어딨어? 이리 나와봐! 할머니 나갔다 오면 힘들다고 얌전하게 있으랬지? 근데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면 어떡해? 베란다 가서 빗자루 가져와. 방 안에 들어가서 얌전하게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밖에서도 이래 집에서도 이래. 아이고.
너 자꾸 할머니 힘들게 할 거야? 어? 할머니가 가만히 있으랬지? 자, 손 내. 먼저 실제 일어났던 신체 학대 사건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른 외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외할머니는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로 3살 손자와 1살 손녀의 손등과 손바닥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동의 할머니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대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 외에도 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때린 지역아동센터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선고됐으며 아동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관리감독의 소홀한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빠가 이거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배고파. 아빠 왔다. 아빠! 아빠, 나 100점 맞았다? 그래, 잘했네. 100점. 아유, 술 냄새. 성현아, 아빠한테 돈 좀 줘봐라. 돈? 무슨 돈? 아빠가 택시 타고 왔거든? 응? 돈을 줘야 기사 아저씨가 가져. 나 이것밖에 없는데. 아이, 왜 그래? 아빠가 준 돈 있잖아. 얼른 내놔봐. 그거 학교 준비물 사고 2,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 야, 그럼 진짜 이 집안에 돈이 2,000원밖에 없어? 아, 나 이래 보니까 돈 씀씀이 예쁜 게 지엄마랑 꼭 빼닮았네. 이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 시간에 어딜 가라고. 침대가 네 엄마한테 가든가 아니면 저 밖에 택시 타고 가든가. 야, 너 방에 들어가가지고 짐 싸서 빨리 나가. 얼른.
사랑해주고 보살펴야 할 가정에서 정서 학대를 당한 아이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집을 나갔고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택시비를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짐 싸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는데요. 이는 발달 상태의 아동에게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판단해 아이의 아버지는 징역 8월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에게 욕설 등 언어 폭력을 한 아이 돌보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아동을 가두는 행위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정서적 위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겨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서학대.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맞다, 지갑.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알바 다녀올게요. 너 이리 좀 와봐. 여기 있던 돈 20만 원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알바했어요. 이건 어제 내가 죽어라고 공사일해서 번 돈이야, 이년아! 어디서 확! 잘못했어요. 사실은 소풍이 얼마 안 남아서 예쁜 옷 사입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빤 말해봤자 돈 안 줄 거잖아요. 알바해서 돈 나오면 갚으려고. 이젠 하다 아빠 돈까지 훔치냐? 어?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겠다. 잘못했어요. 다신 이런 짓 못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다신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별로 안 아프겠지? 제대로 맞으려면 너 옷부터 벗어야겠다. 안 들려? 옷 벗으라고! 다음은 성학대 사건입니다. 훈육한다며 어린 딸에게 회초리에 강제 추행까지 한 아버지가 있었죠. 조사 결과 아버지는 절도 버릇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친딸의 옷을 벗긴 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강제 추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딸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훈육을 이유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중학생 딸을 강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교사에게 징역 1년,
40시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됐고, 또 자위 행위를 목격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교육과 사랑으로 포장하며 성학대를 일삼는 가해자들에 맞서 아이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아기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너무 예뻐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아직. 그래요? 애기가 진짜 잘 웃어요. 한번 볼래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여기 병원인데요. 먼저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왔어요. 다시 갈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방임을 당한 아이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아동을 응급실에서 출산한 이후 아동이 혼외자라서 현재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또 아동이 퇴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어 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결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 의사가 없어 아동을 보호시설로 보낸 친모는 징역 8월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은폐, 묵인한 조모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명령이 선고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자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의 사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학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용기 있는 신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동들과 만나며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아동과 마주칠 때도 작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